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일단 제가 요거를 좀 먼저 올려볼게요. 이거 먼저 올려드릴게요. 봅시다. 표 보이시죠? 제가 일로 가야 되냐? 일로. 표 보이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했던 모의고사 오답률 베스트 20이에요. 오답률 베스트 20입니다. 그래서 20개를 쭉 한번 꼽아봤는데 충격적인 게 있죠. 충격적인 거. 38번 문제가 예, 문학이에요. 예, 문학인데 예, 베스트 10 안에 뭐 1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예, 알 수 있고요. 일단 여러분께서 총평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요. 예,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월보다 어려웠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6월 자체도 사실은 그때 아마 저랑 얘기했을 것 같은데 6월 자체의 난이도도 사실은 어때요? 그리 높지 않았죠. 단 등급 컷은 낮았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였죠. 분명히 어렵지 않은 것 같았는데 물론 작년 수능에 비하면요. 그런데 점수 등급 컷은 더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로는 이게 평가원이 뭘 기준으로 삼을지를 생각을 좀 했는데 만약에 등급 컷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당연히 쉬웠으니까 9월 모평 때는 조금 더 어렵게 아니구나 거꾸로죠. 등급 컷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뭐야 좀 어렵다라고 봤으니까 9월에는 좀 쉽게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9월보다 어려웠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평가원이 생각하는 6월의 난이도가 어땠다? 쉬웠다로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등급컷을 본 게 아니라 남대로 평가원이 이제 출제했던 문제의 어떤 유형이나 자신들의 어떠한 기준으로 봤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좀 쉽게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어렵게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근데 등급컷이 지금 89 정도 나오거든요. 1등급 컷이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실제 나오는 등급컷을 최종적으로 보기는 봐야 되지만 만약에 90점을 안 넘으면 그럼 수능은 이제 좀 쉬워진다고 봐야 돼요. 뭐보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요거하고 연관되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수능의 어떤 난이도잖아요. 수능의 난이도는 조금 뭐 할 거다. 아마도 제 생각에 좀 어렵기 때문에 89 지금 상황으로 볼게요. 일단 89가 1등급 컷이라고 생각을 하면 수능 난이도는 다소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아두실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낮아질 거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독서 지문의 난이도 자체는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문의 길이 자체도 조금 줄어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지금의 그러한 기조들은 유지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그러면서 여러분 어려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냐면 일단 선지에 있어서의 여러분 함정이 매우 많았다. 요거는 좀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선지에 있어서의 함정이 매우 많았다. 이해되었나요? 됐어요? 이 부분은 사실 6월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6월보다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번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지? 선지가 말하려는 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조금 고민됐던 그런 선지들이 분명히 있었다.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바로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저번에 관동별곡 하면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육에서 가르쳤던 어떠한 지식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는데 지난번 6월에서는 그게 이제 관동별곡 관련된 부분의 해석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지식적인 측면들을 좀 물어보는
요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은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문법에서 나왔고요. 문법에서도 15번에서 특히나 좀 요런 부분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거든요. 특히나 제가 방금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중세국어 문법이에요. 중세국어 문법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중세국어 문법의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많이 좀 어려웠던.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야? 오답률이 2위인 거예요. 됐죠? 2위. 그러면서 여러분 선지함정이 좀 많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여기 이제 오답률 1위 문제 보시죠. 38번 문제입니다. 몇 번이 여러분 바로 38번이 바로 오답률 1위인 거가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게 독서가요 밀렸어요. 보통 무조건 1위는 오답률 1위는 뭐 독서의 보기 문제나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독서가 여러분 29번이 독서죠. 29번. 그러니까 지금 밀렸습니다. 여러분 뒤로. 독서의 그 맨 처음 오답률 가장 높은 문항이 3위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지금 알아두실 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의 난이도가 다소 뭐해질 거다. 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을 것 같냐면요. 요 부분 있죠. 선지의 함정이 있거나 또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이런 부분들 뭐 할 거다.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어요? 대신 이쪽 함정의 경우는 제가 아까 쉽게 낸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난이도가 또 어떻게 낼 거냐. 안 내는 게 아니라 요거에 뭘 하는 거야. 요거에 개수를 조금 줄이는 거죠. 함정선지의 개수를 조금 뭐 하는 거야. 줄여서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돼요? 난이도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여러분 해설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이 정도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 생각을 좀 해 두시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이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수능 우리 중요한 건 수능이잖아요. 수능에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제가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위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시험을 잘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시험은 아무리 봐도 좀 어떤 느낌이 나냐면 출제진이 좀 많이 교체된 느낌이 아무래도 많이 나요. 보통은 모평은 출제진이 어떻게 되냐면 모평 출제를 하고 물론 뭐 수능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만 수능 출제에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검토 정도나 뭐 이런 역할을 보통 많이 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역할은 그렇게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모평에서 좀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올해 보통 만들면 내년 수능을 좀 준비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원래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원수를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뭐 일부를 바꾸는데 이번은 그 변화의 폭이 좀 더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좀 선지가 좀 무리한 선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답률 1위의 선지도 사실 약간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독서 지문의 선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근데 좀 그전의 수능에선 보기가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기는 해요. 그래서 출제율이 좀 많이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너무 못 봤어요.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어요. 아마도 그런 출제진이 바뀌고 좀 선지가 바뀌는 이런 부분에서 적응하지 못한 근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지금에 출제된 이 문제는 조금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오류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수능이라면 다듬어지고 좀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그렇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문제가 조금 더
완결성 있게 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 좀 알아두실 거는 비슷한 좀 시험의 어떤 유형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의 특징을 지닌,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리트.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지, 특히나 독서지문 선지는 리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기출이라고 써놨는데요. 10개년 이전에 기출들 있죠. 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뭐 요거 위주로 간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먼저 총평가하고 먼저 그리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오답률을 좀 중심으로 볼 거예요. 알았죠? 일단 오답률을 중심으로 좀 볼 거고, 오답률 뭐 순서대로 가면 너무나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앞에서부터 보는데 오답률이 좀 높은 문항, 한 7, 8위 정도까지 볼 것 같아. 10위 이내, 알았죠? 10위 이내의 문제 정도만 먼저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일단 15번 문제 전체 이제 오답률 중에 몇이었어요, 여러분? 오답률 중에 2위였던 그러한 문제죠. 그래서 오답률 중 2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거와 연관이 돼요. 학교 교육과 지식과 좀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 답은 5번이잖아요. 근데 5번의 문제를 여러분 풀려면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다 쓸게요. 5번의 문제를 알려면 답은 5번인데 일단 수매거든요. 수매. 근데 수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원래요. 쓰다의 쓰에다가 거기에 뭐가 돼요, 여러분? 명사형 전성의미인 옴 또는 우음이 결합이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 애가 붙는 거예요. 조사 애가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해요? 이 옴과 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문제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원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중세국어 문제죠. 중세국어 문제의 여러분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은 중세국어지만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현대 문법을 물어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뭘 활용하냐면 바로 현대어 풀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어 풀이를 보고 중세국어의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 게 현대어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보고 그 현대어에 해당하는 뭐를요? 문법 사항을 갖고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겉의 모습은 중세국어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만 우리가 현대문법,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의 지식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요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 중세국어를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건 뭐로 물어보냐면 지문과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요걸 통해서 중세국어 문법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문제를 풀게 하는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뭐는 아니 그렇다고 지식은 아니고요. 독서라고 하시면 돼요. 독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문과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갖고 풀어요. 그런데 얘는 여러분 보기에도 없고요.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틀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이 되니까 의탈락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옴과 음 중에 여러분 옴은 양성모음, 음은 음성모음인데 으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음성모음. 그래서 음이랑 결합해서 애가 되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어적기 해서 수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바로 요 모습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추가된 건 바로 뭐인 거예요? 바로 중세국어. 원래 문법 지식은 나오긴 하죠. 근데 중세국어의 문법 지식을 암기해서 내야 되는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아셨죠? 요겁니다. 나머지 1번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홀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말쌈 원래 말쌈에다가 이가 결합하는 이가 주격조사고요. 그 다음 홀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홀바에다가 홀바이 해서 이가 결합해서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와 이입니다. 근데 사실 착각하기 쉬운 게 이와 이 사실은 뭐예요? 이응은 여러분 우리 중세국 뭐예요? 현대문법에 따르면 이응은 초성 이응은 없는 거니까 사실은 얘나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중세국어는 안 그래요. 중세국어는 여러분 주격조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흔히 이제 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생략된 형태로 나오는 세 가지 형태의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아 얘가 다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법 지식 1번 선지 역시 문법 지식이 있어야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여러분 요거에 관한 거라기보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에 관한 거야? 이 함정 관련된 겁니다. 3번 선지 한번 볼까요? 3번 선지 여러분 지금 몇 퍼센트냐면요. 오답률이 3번 선지 한번 잠깐 볼게요. 3번 선지 오답률이 몇 퍼센트? 35%입니다. 아셨죠? 35%. 그러니까 오답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선택을 한 그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 뭐예요, 여러분? 봅시다. 방점 쓰였다. 이거까지 찾았다고요. 근데 뭐가 틀린 거야? 방점은 강약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뭐예요? 억양. 즉 뭐죠? 음의 높낮이인데 여기 강약이라고 한 거예요. 다 몇 번 그래서 3번 틀리고 다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지식 나와 있고 바로 어떤 것들 함정 나와 있던 이런 문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우리 어디 볼까요? 그 다음에 넘기면 다음 지문 20페이지 25페이지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번 문제랑 22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가 8위였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가 6위였습니다. 바로 요거 관련된 내용들 보시는데 여러분 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지문에서 일단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모든 지문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서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일단 문단 단위로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해가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 지문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가지문 같은 경우를 보면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글은 뭐가 중요하다? 제가 심화 간중물 맨 처음 얘기했던 내용 글은 땡땡이다. 기억나시나요? 글은 땡땡이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됐어요? 글은 땡땡이다? 뭐였어요? 글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글쓴이의 생각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 글은 여러분 뭐에 관한 거야? 그래서 예술의 정의 이게 화제예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뭐야? 모방론이죠. 말로 할게요. 모방론입니다. 그런데 그 모방론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요. 뭐가 등장하면서? 낭만주의 사조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낭만주의 사조에서 생긴 모방론의 문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으로 나온 게 바로 몇 가지? 두 가지. 바로 이 문단이죠. 표현론과 그 다음 형식론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계속 유지되는가 싶었지만 또 하나 20세기에 듀상이 샘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지금 얘기한 표현론과 형식론도 뭘 맞이하게 돼요?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요것에 관련해서 또 다른 이론이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술, 정의, 불가론. 그 다음 하나 제도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내용이? 화제에 관련해서 이론이 등장하는데 이론의 한계를 해결하고 또 그 이론의 한계를 해결하는 바로 이런 식의 논리적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나작품 같은 나시가 뭐죠? 나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죠?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일문단 맨 마지막 보면 맥락주의 부편, 형식주의 부편, 인상주의 부편 이렇게 나열적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두 번째 문단은 나열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뭐인가 알 수 있어요. 일단 맥락주의 비평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여러분 3문단입니다. 뭐 한다고요?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에 관해서 대응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형식주의 비평과 그리고 뭐 인상주의 비평 이렇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두 번째 나 지문에도 경우에도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내용이 먼저 등장하고 이론이 등장을 했으나 그 이론에 대한 보완 또는 그 이론에 대한 뭐죠? 해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어지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이 가나의 지문이에요. 그게 바로 2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번 문제의 답이 4번 한번 볼게요.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게 첫 번째 4번 선지에서는 모방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선지에서는 모방론이었고요. 나선지에서는 나지문에서 뭐가 되는 거야? 나지문에서는 그게 바로 그쵸? 맥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답 몇 번? 4번이고요. 그 다음 2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잖아요. 1번. 근데 1번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모방론자가 뒷상한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뭘 아셔야 돼요? 바로 모방론자에 관한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모방론에 관한 내용이 뭐가 지문에 나오는지 파악을 해주셔야만 하죠. 그럼 그게 어디 나오냐면 1문단에 나옵니다. 1문단에 세 번째 줄에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방론을 얘기하면서 예술은 자연에 대한 뭐다? 모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여러분 다섯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 뭐야?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서로 모여야만 한다. 닮은 꼴이어야만 한다. 지금 이게 이제 바로 모방론자의 생각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요렇게 되어 있는 정의죠. 정의에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문제를 물어볼 때면 요 내용이 뭐 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이 문제가 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래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것에 관한 내용이 설명이 추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념에 관한 내용을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제 많이 나왔던 경우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제시하고 설명을 많이 해주지는 않는데 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딱 10년 전쯤 전에 나왔던 옛 기출 있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조금 많이 등장을 했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 기출의 유형들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두 여러분 리트도 생각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요거와 관련된 게 바로 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셈은 지금 1번 선지 볼게요. 당신의 아픈 셈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틀렸잖아요. 뭐라고 했어? 서로 뭐 해야 되나 했어? 닮은 꼴이었죠. 물론 근데 닮은 꼴 중에 뭐세요? 1대1 닮음인가요? 그럼 같은 거잖아. 그 다음 볼게요.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그럼 뭐가 문제냐면요. 뭐가 원래요? 사실 닮은 꼴보다 뭐가? 재현이 아니죠. 그쵸? 재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 물건 자체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재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야? 예술이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모방론자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론자에 관련돼서 제시되어 있는 아주 짧은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선지의 내용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기출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알았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30번 문제를 보시고 여기서는 여러분 오답률 3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9번 문제가 오답률 3위가 돼요. 오답률 소리가 안 들렸죠? 예. 어떻게 29번 문제가 바로 오답률 3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답률 3위의 문제 자체가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셨죠? 다시 한번 오답률 3위가 될 만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이 전체에서 나름대로 출제진이 가장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어내고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렇죠. 고난도 문제에 반드시 쓰이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 좀 파악을 해보시면 이 문제를 많이 중요시 여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좀 먼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면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좀 뭘 먼저 판단을 좀 하셔야 되냐면 일단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에서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지문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수용도로 좀 지문을 판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수용도에서 여러분 먼저 봅시다. 29번 풀기 전에 지문 먼저 볼게요. 이 글은 일단 여러분 뭐에 관한 거야? 일문단에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행정 규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 알아둘까요? 행정구제는 모르만 결정, 모르만 제한될 수 있어요. 바로 법률로만 제한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모두 행정 입법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뭐 하고 있다? 많이 제한이 규제가 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행정 입법의 종류가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뭐가 등장해요? 바로 위임, 명령,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례.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고요.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 대해서 제가 심어 관중 문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는 또는 정보는 관계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즉 체계와 그리고 연결함으로써 여러분 파악을 합니다. 체계라고 하면 일단 수용도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도 역시 여러분 수용도가 몇 개가 나요? 기본적으로 2개의 수용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 둘, 하나가 더 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도 포인트예요. 하나가 더 뭐예요? 바로 행정규칙에 관련해서 여러분 2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규칙 관련해서 3문단에 여러분 볼까요?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 입법으로서 뭐 어쩌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원래가 있어요. 원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직제라든지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5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행정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2번째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여러분 뭐가 예외냐면 이게 예외인 거죠. 예외는 뭐가 예외? 예외는 그쵸. 예외는 그쵸. 행정규제 상황이 뭐로써 행정규칙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뭐라는 거예요? 예외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됐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용도가 하나, 둘, 셋 요렇게 일단 만들어져. 이걸 파악을 하셔야 29번이 풀려요. 그러니까 29번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뭐가 등장을 볼게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여러분 법률이니까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뭐가 등장해? 먼저 법률이 등장을 해요. 됐어요? 5개 광고물에 관한 법률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가죠.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몇 조예요? 그게 3조죠. 3조. 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나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요 법률의 3조를 바탕으로 해서요. 뭐가 일어난 거야? 위임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로 일어났어요? 대통령령으로 여러분 위임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통령령이면 여러분 요 중에서 어디 들어가요? 바로 위임명령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3조에 따라서 여러분 뭐가 일어나? 바로 대통령령이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법률 시행령이고요. 시행령 몇 조? 바로 5조인 거죠. 얘는 여러분 볼게요. 이게 바로
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 선지가 틀린 거고요. 봐요. 2번 선지가 여러분 몇 퍼센트냐면 25%가 선택했던 문제입니다. 선지인데요. 22번의 선지 보면 나는 제5조는 가해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법률과 정의적 위임을 받아. 여러분 봅시다. 지금 16조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제5조는 여러분 뭐의 위임을 받은 거예요? 뭐의 위임을 받았어요? 뭐의 위임? 바로 3조의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겁니다. 또한 위법률 16조. 여러분 이 표현 중요하면 잘 봐요. 위법률 16조예요. 위법률 16조. 여러분 위법률은 뭐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법률 딱 하나밖에 없죠. 뭐야? 바로 이거죠. 요 법률에 몇 조 여러분? 16조. 같은 법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같은 법률의 16조에 의하면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략자 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땡땡시 지방의회 제정한 법령. 여러분 땡땡시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령 다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조례가 되죠. 그럼 조례는 뭐의 위임을 받은 거예요? 바로 16조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 바로 뭐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령 즉 조례로서 위임을 받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봅시다. 법률을 통해서 위임해서 나왔고요. 법률을 통해서 위임해서 뭐가 나왔어요? 조례가 나온 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봅시다. 답이 지금 몇 번이야? 4번이죠. 그럼 4번은 어떻게 해서 답이 4번이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4번 문제 매우 훌륭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4번 문제 열어봐요.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 세 줄 볼게요.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세 줄 봅니다. 잘 봅시다. 위임 근거 법률, 바로 이거 위임 명령에 관련된 거예요.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억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해서는 안 된대요. 억구를 뭐 해야 돼? 법령이 제정한 거와 법률 제정한 거와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된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봅시다. 여러분, 그럼 위임 명령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나였죠. 그러면 그것을 위임해 준 게 바로 가였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됩니다. 봐봐요. 가에서 사용한 용어와 나에서 사용한 용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억구를 다르게 변형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 문단 밑에 세 번째로 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억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뭐에 관한 내용? 이거는 조례 관련된 거지. 그럼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 조례도 위임 법령의 요구가 뭐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위임 법령이니까 봅시다. 법률이니까 16조인데 이 16조가 뭐의 16조에 바로 이 법률의 16조잖아. 다시 한번. 이 법률의 16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봐봐. 위 법률의 16조니까 위 법률과 다 조례가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용어가 같아야 된다. 억구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 위 법률이 곧 뭐예요? 곧 요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봅시다. 지문에는요. 나와 다에 관한 어떠한 연결고리가 지문에는 여러분 언급이 됐어 안 됐어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시행령과 그 다음 조례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보자고요. 가와 나가 같아요. 같은 어구를 사용해요. 법률, 위법률 같은 법률이 다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뭐가 돼요? 당연히 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보를 뭐 한 거야, 지금? 연결시켜 가면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뭘 적용한 거예요? 관계성. 즉, 여기서는 관계, 논리, 어떤 구조를 통해서 연결을 시킨 거.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선지가 가능하고 맞는 선지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매우 좋은 문제죠. 됐죠?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직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이 문제 어렵게 내려고 작정한 거다.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제가 있죠. 항상 고난도 문제는요. 출제자가 생각하는 고난도 문제는 반드시 관계성이에요. 조금 이따 관계성 하나 더 나와요. 조금 이따 보고요.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은 여러분 다음 몇 번? 1번인데 이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잘 봅시다. 여러분 포괄적 위임의 개념을 보자고요. 포괄적 위임의 개념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포괄적 개념 어디 나와요, 여러분? 바로
위임, 포괄적 위임. 두 번째 문단 나오는데 중간 부분이 두 번째 문단 중간 부분.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정할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은 지금 뭐죠? 위임 명령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거. 제한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잖아요. 포괄 위임이 아닌 걸.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냐면 매우 많이 틀렸어요. 실제로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몇 퍼센트가 무려 요거 한 거예요. 지금 봅시다. 지금 2번 선지가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여러분 몇 퍼센트예요? 지금 봅시다. 무려 35%예요. 됐나요? 무슨 얘기 아세요? 무려 35%입니다. 매우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왜 그런 거야? 여러분이 지금 개념을 똑바로 머릿속에 넣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개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 위임이면 그래 그럼 적용 안 돼? 그러면 효력이 없댔어. 요것만 본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번 선지는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1번 선지 근데 이런 표현 없잖아요. 왜 없어요? 잘 봅시다. 그 위임 명령이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 없이 밑줄 치시고요. 우리 다른 말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이 글에서 어떤 법률에 근거가 있다는 여러분 뭐와 같은 의미예요? 바로 위임과 같은 개념이에요. 위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도 법률에 근거 없이라는 표현이 뭐에 관련된 내용이야? 위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위임. 그 부분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몇 번? 그래서 1번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과학 지문이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봐주시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 뭐와 관련돼요? 관계성과 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관계성과 관련되는 문제고요. 또 왜 그러냐면 일단 지문을 좀 먼저 볼게요. 보시면 2번이 답이잖아요. 그럼 볼게요. 일단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 내부가 아니라 표면에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틀린 건 뭐냐면요. 밑줄 칠게요.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병원체 내부를 공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하이포염소산이죠. 여러분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문단도 어디 가겠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이포염소산 소듐이 나오니까 요 부분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3문단에는요. 병원체 내부란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은 그 적절하네. 내부 없으니까. 그래 그런 거 없었어. 그런 내용 없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근데 틀리신 거죠. 왜 틀린 거야? 연결을 못 주신 거예요. 왜? 잘 봅시다. 5문단에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시면 봐요. 세 번째 줄 5문단 세 번째입니다. 맨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킵니다. 그럼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산화제가 병원체 내부로 침투한다고요. 그런데 잘 봐요. 3문단 아까 하이포산 염소산 효듐 나왔던 부분 보시면 3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하이포 염소산 효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됩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봐봐. 하이퍼 염소산 효듐이 여러분 바로 뭐예요? 하이퍼가 아니라 하이포. 바로 산화제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했던 거 똑같죠? 봅시다. 이게 B라고 하고 이거를 C라고 이걸 A라고 할게요. 그럼 무슨 얘기야? B 하면 C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램 뭐가 나왔어요? A가 B래요. 그러면 나와 있지 않은 정보죠.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A 하면 뭐가 되는 거야? C 하는 거죠. 없는 정보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분 뭐가 최고야? 바로 관계성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계성 문제입니다. 전체 오답률 7위였어요. 아셨죠?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7번 문제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37번 문제는 여러분이 뭘 아시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결과 1, 2, 3 보기부터 볼게요. 결과 1, 2, 3이 있습니다. 일단 2까지만 쓸게요. 결과 1은 여러분 뭐야? A가 있는데요.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켜. 근데 여러분 이게 A가 알코올 화합물이거든요. 그럼 원래 A는 여러분 어떤 기능이 있어요? 원래 A는 바로 뭐야? 지질을 손상시키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죠? 방역력을 높이는 그러한 여러분 방역력을 높이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애죠. 원래 갖고 있는 애죠. 근데 거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지질 손상의 정도를 어떻게 해요? 약화시켜요. 그래서 뭘 얻어요? B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지질 손상을 약화시켰으니까 여러분 봅시다. 바이러스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지질이 있는 것과 지질이 없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얘는 지질이 있는 거에 효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줄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에 따라서 두 가지 현상 발견하겠죠. 뭐예요? 지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력은 뭐 하겠어요? 방역력은 떨어지겠죠. 근데 한편 여러분 근데 이거 왜 낮춘 걸까요? 이거 안전성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왜요? 사람에게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쓰다 보면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안전성은 뭐 한 거야? 높아진 거죠. 이게 바로 B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결과 2 한번 봅시다. 결과 2. 결과 2는 여러분 어떠냐면 결과 2는 역시 똑같아요. A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하냐면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킵니다. 뭘 강화시켜요, 여러분?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을 뭐 한다고요? 강화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캡시드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모든 바이러스에 다 있어요. 모든 바이러스. 그러니까 뭐야? 이건 뭐죠, 여러분?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력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는 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C인 거죠. 그러니까 C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결과 3이 중요한데요. 제가 결과 3을 지금 1, 2, 3 여기다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연결시키셔야 된다니까요. 봐봐. 결과 3이 뭔가 볼게요. B에서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B를 쓰지 말고요. B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서 시작하는 게 바로 결과 3이에요. 그러셔야 돼요. 그럼 결과 3은 뭔가 볼게요. 캡시드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캡시드를 뭐 하는?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뭐 강화시켜서 D를 얻습니다. 이런 마찬가지.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을 강화시키니까 뭐겠어요? 모든 바이러스. 아까랑 똑같죠, 여러분? 모든 바이러스에 관한 뭐가요? 방역력이 뭐해지겠어요? 높아지겠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몇 번? 3번인데 왜 가보자고요. 봐요. C는 B에 비해죠. C는 B에 비해. 그러니까 C와 뭘 비교하는 거야? C와 B를 비교를 하는데 봅시다. 일단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여러분 얘는 뭐였어요? 얘는 떨어지고요. 얘는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누가 더 높아요? 예, C가 더 높겠죠.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이건 맞네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여러분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부분. 지질 이 부분인데 여러분 얘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으니까 안전성은 누가 더 높아요? 예, B가 더 높아요. 틀렸죠.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뭐야 부분 부정이죠. 앞에 부분은 맞지만 뒤에 부분이 틀린 바로 그 부분 부정. 37번에 다 몇 번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넘어가서 여러분 3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38번 문제는 여러분 오답률 1위 문제예요. 이 오답률 1위 문제. 이거는 여러분 왜 그런 거냐면 근데 지금 실제 이게 왜 좀 보셔야 될 게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문학 문제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문학 문제는 정답을 딱 찾는 거 물론 좋은데 그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는 게 맞아요? 답 제거해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뭐 쓰라고 했어요? 문학이 중요한 거 동그라미 X 그리고 뭐 세모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세모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기 봅시다. 1번 선지가 이런 거죠. 제1수에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 일단 공간을 찾아보자고요. 1수의 공간을 찾으면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지금 봅시다. 제1수고요. 1수에 드러나는 공간은 바로 요거예요. 한슈간 바위 아래 이겁니다. 이게 이제 유일한 공간이죠. 그럼 이게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거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얘 있죠. 그래서 얘 경험적 성격이냐
라고 물어보면 맞죠? 왜요? 내가 여기서 뭐 했으니까? 직접 띠집을 지었으니까. 그쵸? 이 공간에서 내가 집을 지었으니까 경험적 공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수 봅니다. 육수 봤던 육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육수를 봤던 육수는 뭐예요? 그럼 역시 공간을 찾아요. 그럼 육수에 나와 있는 공간은 뭐밖에 없어요? 강산밖에 없어요. 다른 공간은 아예 없어요. 일단 시작하는 방법이 공간을 먼저 찾자고요. 그러면 봅시다. 육수의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강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냐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 요게 좀 고민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요게 그러면 관념적인 공간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강산이니까 자연 얘기하는 걸 텐데 이게 관념적인가? 여러분 관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요런 뜻이에요. 관념적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건 뭐냐?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관념적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거야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관념적,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은 건데 강산이면 그래요, 구체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강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대유법인 건 아시죠? 강과 산이 아니라 대유법으로 뭘 나타내는 대유법이 바로 자연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자연은 우리가 사실 모든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막연한 자연. 근데 사실은 뭐야? 어떤 관념적인 개념에 들어있는 자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강산에 관련돼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밑에입니다.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가 관련돼? 바로 님군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된 강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게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니까 이게 뭐야? 관념적인 공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야. 관념적인 성격과 연결된 거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선지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본 적이 없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관념과 뭐 한 거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뭐야? 강산인 거잖아. 요렇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답이 5번, 1번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요 선지를 여러분이 보고 1번 선지를 보고서 이게 이거 보고서 여러분 이거 답이야. 정 확실해. 생각하겠냐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뭐 하셔야 돼요? 세모하시는 게 맞고 나머지 거 제외해 나갑니다. 2번 선지는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삼수의 추상적은 없어요. 알았죠? 다 구체적인 대상만 있습니다. 3번 선지는요. 의문 나오는 여러분 이수가 뭐야? 부러울 줄이 이시다. 이거 의문이에요? 부러울 줄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잖아. 서리법이잖아. 여러분 뭐야 이거? 부러운 거 없어라는 자부심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의문이 없어요. 해소될 것도 없고요. 3번에서 틀리고요. 4번 선지는요. 시상 전환은 여러분 감정의 전환이라고 해서 정서의 전환 나와 있지 않습니다. 5번은요. 육수의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한다.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알았죠? 육수학적. 구체적이기보다는 뭐야? 은혜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 부분. 39번 마지막으로 하나 풀고 이제 오늘 수업 정리합니다. 39번은 여러분 이게 님과 매의 관계거든요. 나를 감상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러하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님이 오는 것보다도 매를 보는 게 더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봅시다. 님이 오는 거 좋죠. 근데 매를 보는 게 더 좋아. 더 좋아라는 뜻이에요. 더 좋아. 이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아니야. 소원한 관계가 드러날 리가 없죠. 그 3번이 틀립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됐어요?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선지 매우 까다로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름대로의 여러분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학선지 여러분 하찮게 보지 마세요. 매우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학선지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또는 애매하다. 무조건 세모 가세요. 아셨죠?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선지들의 함정들 잘 구분하셔야만 하고요. 아셨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까다로운 시험이었어요. 사실 어려운 시험이 맞지만 저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실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셨죠? 꼼꼼하게 보셔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헷갈렸는지
아마 쉽게 푸셨던 분, 빠르게 푸셨던 분일수록 이번 성적 더 안 좋을 가능성 커요. 알았죠? 꼼꼼하게 함정 생각하면서 푸시는 거 꼭 필요하고요. 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 됐어요? 예,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됐습니까?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